한반도의 중북부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임진강.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삼국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역사의 무대이기도 하다. 2011년 3월 이곳 임진강가에서 오래된 마을 유적이 발견됐다. 총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발굴 현장. 구들과 붓두막을 갖춘 초기 삼국시대의 집터 74기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흔적도 131기가 발굴됐다. 주거지 옆 구릉엔 무덤이 있었다. 돌을 쌓아 만든 굴식 돌방 무덤이 3개 구역에 총 9기, 3대에 걸친 가족묘로 보인다. 무덤에선 주인의 국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 관 옆에서 발견된 금속 손잡이 관골이다. 꽃술 형태의 판이 달린 관골이는 고구려 땅에서만 보이는 유물이다. 이 관골이는 신라나 백제에서 나오지 않는 고구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툭 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금방 알았죠. 고구려 것이다. 근데 또 토기가 나왔어요. 이 까만 토기는 또 그 고구려 전유물이거든요. 다른 신라 토기나 백제 토기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금방 알 수 있었죠. 고구려 물건이다. 놀라운 것은 부장품의 면모였다. 귀족층만 가질 수 있는 사치품들. 남한에서 출토지가 명확한 고구려의 금제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금제, 은제 유물을 보고 우리는 고구려 사회에서 상당한 귀족 계층이었던 사람들이 강내리에 와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유물들에 섞여서 무기가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즉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다. 즉 이 귀족 사회에서 여기 파견된 통치 계층이다. 이들은 최소 200년 이상 대를 이어 이곳에 뿌리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고구려 귀족들이 임진강변까지 내려와서 살게 된 것일까? 삼국사기에 그 배경을 짐작해야 하는 기록이 있다. (392년 7월) 고구려군 4만 명이 백제 북쪽 국경을 공격했다. 고구려의 왕이 직접 나섰다. 그러나 백제 진사왕은 즉각 나서지 못했다. 고구려 왕의 용병술이 탁월하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고구려군은 파죽지세로 백제를 몰아붙였다. 백제 북쪽 국경의 성 10여 개가 할 일 없이 함락됐다. 백제의 항전 의지마저 무너뜨린 고구려의 왕. 그는 당시 즉위 2년을 맞은 19의 청년이었다. 삼국사기는 그의 이름을 감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 지린성 지안시. 감덕이 즉위할 당시 이곳은 고구려의 수도였다. 지안시는 2004년 7월 고구려 관련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10년 넘게 유적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오래된 성벽. 고구려의 두 번째 도성이었던 공내성이다. 사각형으로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든 총 길이 2,700여 미터의 성. 감덕은 이곳에서 22년 동안 고구려를 통치했다. 지안시에 위치한 퉁거우 계곡.
고구려인들의 돌 무덤 12,000여 기가 밀집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분군이다. 유독 규모가 큰 한 무덤. 고구려 왕 담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돌들을 채석을 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했다는 건, 그리고 이것이 보면은 이 각을 적절하게 둬서 여기 보면은 차곡차곡 쌓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맨 밑에 있는 이 기단석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쌓여 있는데, 특히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그 다음 돌이 밀려나지 않게 그야말로 산악처럼 견고하게 이 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변의 길이가 약 63m. 지면에서 봉본 정상부까지의 높이는 16m에 이른다. 꼭대기엔 관을 안치한 돌방이 있다. 무덤에선 금과 구리를 섞어 만든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 주인이 최고 권력자임을 말하는 것들이다. 돌방 안에서 발견된 벽돌은 그의 정체를 밝힌 결정적 단서가 됐다. 고구려인들은 그를 태왕이라고 불렀다. 태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 중의 왕, 가장 큰 왕인데, 세칭 우리가 북아시아의 그 대칸이라는 대선우라는 그 어떤 유목민족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중원민족의 황제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의미의 왕 중의 왕, 제의 왕들을 거니는 최고의 황제와 같은 왕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태왕릉에서 동북쪽으로 약 300m 지점, 묘비가 있다. 호태왕비입니다. 그야말로 동방의 피라미드에 걸맞을 만한 비석이, 예, 호태왕. 태왕릉의 묘비인 호태왕비다. 저기 보면은 천면에 유석 시조 추모 왕지 창기야 해가지고서 고구려의 왕들의 세계가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7세 손인 영락태왕께서 즉위하셔서 말 그대로 39세에 돌아가셨다는 그 간략한 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비석이 누구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이 그 임금 비문의 명칭이 국, 강, 상, 광, 개, 토, 경, 평, 안, 호, 태, 왕. 국광상에 묻혔으며 영토를 크게 넓히고 나라를 평안하게 한 위대한 왕 중의 왕이란 뜻을 갖고 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정복군주,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고구려의 19번째 통치자, 그가 바로 광개토 태왕이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385년 1월) 그의 나이 13살에 태자로 책봉됐다. 당시 고구려는 위기였다. 가뭄과 흉년, 기근이 잦았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길 지경이었다. 18살이 되던 해, 담덕은 태왕이 됐다.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독려하고 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할 전기가 필요했다. 첫 목표는 거란이었다.
태왕은 오늘날의 중국 내이멍구로 향했다. 지안 북서쪽 약 400km 지점에 위치한 발인쥐치가 목적지였다. 내이멍구 서북부에 자리한 이 도시는 당시 거란의 본거지였다. 시내 곳곳엔 지금도 거란이란 이름이 남아있다. 훗날 거란은 이곳을 중심으로 거대한 정복 왕조 요나라를 세우기도 했다. 발인쥐치 외곽에 강성했던 거란의 자취가 남아있다. 요나라의 수도였던 상경성. 남성과 북성으로 나누어진 성은 길이가 모두 13k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다. 북방민족 최초로 초원 지역에 제국을 건립한 거란족은 중원의 한족을 모방해 수도를 설계하고 건설했다. 흙을 한 단씩 다져 짓는 판축 성벽은 중원에서 들여온 축성법이었다.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을까? 거란은 유목민인 선비족의 일족으로 말을 타고 초원을 누비는 기마민족이었다. 호전적인 성향의 거란족은 머리카락을 일부만 남기고 모두 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자체가 다른 민족들에게는 공포였다. 현재 만주 북서부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거란에게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고구려는 눈엣가시였다. 고구려와 이제 거란이 조우하게 된 것은 이제 거란이 먼저 국경 지역을 쳐들어와서 되게 유목민이 자기 본거지를 한참 떠나서 그 중간 공지를 거쳐서 이제 그 농업 지역으로 쳐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소순왕대입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는 민호를 함몰시키고 태왕이 즉위하기 13년 전 큰아버지인 소수림왕 시절 거란은 고구려의 북쪽 국경을 침범해 8개 부락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고구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발인쥐치 인근 특이한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다.你的全名是什么？高丽二队，我的一队。高丽二队，河南两个队呢，一个是一队的那边的，这是二队，就是高丽是河，高丽河。高丽就是河，河前面呢我们就是高丽二队，就是河南营子局。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의 이름은 고려강. 고려이대라는 마을 이름은 이 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엔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역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록한다. 태왕께서 북으로 거란을 공격하여 남녀 500명을 사로잡으셨다. 태왕에겐 이 전쟁의 목표가 따로 있었다. 그것은 10여 년 전 거란에 잡혀간 고구려인 포로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태왕께서는 거란으로 잡혀간 고구려 백성 10,000명을 달래어 데리고 돌아오셨다.
내가 고구려 백성들을 지켜내는 수호자라는 명분, 그리고 자기의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만여구에 뺏겼던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일부터 합니다. 즉 삼국사기 기록은 그것이 거제도대왕의 가장 첫 번째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그거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거제도대왕은 뒤에 있는 여러 개의 정벌들에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다음 정벌들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거란 정벌은 백성을 지키겠다는 통치자로서의 다짐이자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구하려는 광개토 태왕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즉위 첫해, 그는 연호를 영락으로 정했다. 태왕으로서 그의 목표는 고구려 백성의 영원한 행복이었다. 거란 정벌을 성공적으로 마친 태왕은 한반도로 향했다. 임진강변에 위치한 호로고루 성.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 형성된 대지 위에 조성한 강한 평지성이다. 총 길이 400m에 이르는 성벽은 돌을 들여 쌓아가며 지었다. 전형적인 고구려 성의 축성법이다. 10년 넘게 발굴 중인 이 성터에서는 유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됐다. 연꽃 무늬의 붉은 기와, 고구려의 궁궐과 관청에 쓰는 고급 기와다. 수도 국내성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기와가 발견됐다. 이 성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이렇게 그 강이 넓고 깊은데 그 호로고루 앞에 있는 여울목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말을 타고 직접 도하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배를 준비하지 않아도 그 직접 도강을 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호로고루 성은 오늘날의 개성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위에 위치하고 있다. 고구려는 왜 임진강변에 이런 거대한 요새를 세웠을까? 강의 남쪽엔 태왕이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 태자 시절부터 고구려를 괴롭혀온 그들. 백자는 고구려가 백제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었다. 백제는 당시 서울 한강변에 있었다. 10여 년째 발굴 중인 풍납토성. 전체 둘레 약 3.5km, 넓이 86만 제곱미터로 현존하는 토성 중 국내 최대 규모다. 풍납토성에선 토기와 기와 등 총 4,700여 점에 이르는 백제 유물이 발굴됐다. 다리가 3개 달린 세발토기는 백제만의 독창적인 것이다. 백제의 그런 전형적인 형태의 그릇 받침 형태의 그런 그릇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출토가 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백제 영역에서의 어떤 그 중심적에 취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유물도 함께 나왔다. 여기 있는 유물들이 서울시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 나온 중국 유물들입니다.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선 도기에 유약을 입혀 검은 빛이 도는 시유도기 33개체가 출토됐다. 그런데 이들 도기의 표면엔 무늬가 있다. 중국의 동전 무늬다. 어깨 부분에 동전의 무늬를 찍은 것을 따로 전문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전문 도기는 중국에서 대개 3세기, 4세기에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그 사용된 지역은 중국의 양자강 이남, 강남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가 3세기, 4세기에 중국의 양자강 이남의 세력과 긴밀한 교섭을 전개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전문도기가 되겠습니다. 풍납토성의 전문도기는 4세기 중국 양쯔강 남쪽에 뿌리내렸던 동진의 전문도기와 모양과 무늬가 같다. 백제는 동진의 전매 특허와도 같았던 전문도기를 직수입한 것이다. 백제는 서해를 통해 중국, 일본 등과 널리 교역한 동아시아 최대 해상 강국이었다. 백제는 중국계 이주민들도 다 수용을 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선진적인 기술 같은 것을 다 수용해서 백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이용을 했고, 뭐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열린 마음이 백제가 당시에 활발한 국제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활발한 국제 교섭을 바탕으로 백제는 한반도의 패권을 잡고 있었다. 서울시 석촌동에 위치한 돌무덤들. 압록강변 고구려의 그것에 버금가는 규모다. 무덤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백제의 제13대 왕 근초고 왕이다. (4세기) 후반 그는 줄기차게 북진을 추진했고 고구려는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쪽을 잠식해갔고 급기야 평양성까지 진격했다. 371년 10월 고국 원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3만 명의 백제군에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러다 고구려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백제는 고국 원왕의 목을 뱄다고 주장했다. 백제에 죽임당한 고국 원왕은 광개토 태왕의 할아버지였다. 백전. 백제는 태왕의 원수이자 고구려의 숙적이었다. 이 잔이란 말은 이제 나쁜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잔당할 때 찌끄러기 잔 뜻도 있고 악, 살, 멸망 뭐 이런 이제 가진 그 나쁜 뜻이 다 담겨 있는 이제 글자가 잔이 되겠습니다. 태왕은 결단을 내렸다. 임진강 남쪽에 위치한 파주 육계 토성. 지금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게 바로 그 육계토성의 성벽입니다. 원래 성벽은 이보다 한참 높았을 테지만 지금 무너져서. 성은 흙을 다져 쌓은 판축 기법으로 지어졌다. 백제의 성이다. 성벽 위에 올라서면 주변의 임진강과 함께 건너편에 있는 고구려의 성까지 한눈에 보인다. 바로 저쪽에 그 강북쪽에 호로고로가 있었습니다. 그 호로고로에 상대하는 그 남쪽에 여기 이렇게 그 북쪽으로부터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육계토성은 백제가 임진강 북쪽의 고구려군에 대비해 쌓은 성이었다. 성에선 각종 토기와 철기, 주거지와 온돌 시설이 발견됐다. 그런데 발굴 도중 성격이 전혀 다른 유물이 나왔다. 예, 이 유물이 파주 육계토성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고구려 양식의 토기입니다. 4개의 손잡이가 달린 토기, 대표적인 고구려의 토기다.
백제의 성에서 왜 고구려 토기가 발견된 것일까? 한성 시기 백제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육계 토성이 어느 시기엔가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그 이후에 특정 기간 동안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됐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위 이듬해 7월, 태왕은 대대적으로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 진사왕은 맞서 싸울 엄두조차 못 냈다. 백제왕은 태왕께서 용병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못했다. 한강 북쪽의 마을들이 많이 함락되었다. 자기 할아버지인 고구원왕이 백제와 그 싸움에서 누가 쏜 줄도 모르는 그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손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늘 높은 권위를 자랑하던 고구려 왕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국가의 위기가 온 겁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떤 정복적 성향을 가진 왕은 자연스럽게 전장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이제 창출해냄으로써 왕실의 권위,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드높였던 거죠. 태왕 즉위 2년, 상황은 역전됐다. 이제 고구려에게 백제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태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다음 목표는 한반도의 심장이었다. 강화도에 딸린 섬인 교동도. 섬엔 특이한 지명의 마을이 있다. 고구리 뒷산엔 산성이 있다. 산을 둘러싼 성벽이 약 2km. 정상에 오르면 서해 앞바다가 한눈에 조망된다. 성은 조선시대까지 사용됐지만 이미 삼국시대에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발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한 26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와보면은 밑에 있는 간척 평야를 빼면 전부 다 아주 가파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사면이 전부 다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성은 백제의 관미성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는 관미성이 사면이 절벽이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적고 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위치한 화계산성의 실제 모습과 유사하다. 섬의 한켠엔 수군들이 이용하던 정박시설도 남아있다. 배를 묶어두던 계류석이다. 교동도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강에서 서해로 나가는 바닷길의 관문이었다. 지금도 이곳에선 북한의 예성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하고 치열한 그 전투를 벌이는데 주요 국경선이 우리가 저 뒤로 보는 바로 예성강입니다. 그 예성강이 당시에는 폐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폐수에서 여러 차례 싸움이 벌어집니다. 백제 북쪽의 10여 개 성들을 함락한 지 3개월. 태왕은 또다시 정벌에 나섰다. 공격 목표는 관미성이었다. 이 천혜의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 그는 묘안을 짰다. 태왕께서는 군사를 7으로 나누어 20일간 공격하셨다. 공격하는 고구려군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방어하는 백제 쪽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전략. 백제 최고의 요충지로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관미성은 결국 태왕의 고구려군에 함락됐다.
그 성을 함락당하면 백제는 한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수치한 잔을, 그러니까 해안 쪽에서 수치한 잔을 백제 한성으로 끌어갈 수도 없고 백제의 대동맥을 막은 거죠. 태왕은 즉위 초부터 백제의 북쪽을 공략, 고구려의 거점을 확보해 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미성까지 수중에 넣었다. 차근차근 백제의 숨통을 조여온 태왕의 전략이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태왕은 다시 북방 정벌에 나섰다. 거란이 고구려인에 대한 노력질을 그치지 않으므로 영락 5년 을밀 태왕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도벌하셨다. 부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러 그 세계부라 6,700명을 격파하시니 노획한 소와 말, 양들의 수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다. 정벌 목표는 거란의 땅 염수였다. 몽골어로 누런강이란 뜻을 가진 시라무렌 강. 약 380km에 걸쳐 흐르며 내이멍구 자치구 동부를 적신다. 이 강의 중류에선 특이한 광경이 눈에 띈다. 강물이 흐르는 바로 옆 땅 위에 하얀 물질이 엉겨붙어 있다. 이 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 좀 더 상류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마치 사막과 같은 풍경이다. 비가 내리면 강이 됐다가 비가 그치면 황무지가 되는 땅. 이곳에도 강가에서 본 것과 같은 하얀 물질이 뒤덮여 있다. 没有那个地方，没有这个地方的，就这个小碱这个，它庄稼都比这粗这个。 식물마저 마르게 한 이 하얀 물질의 정체는 소금이다. 강물이 마르면 땅 속에서부터 올라온다. 盐碱它是比较咸的，咸的。所以这个土地种啥也不得，草都不带长的。1个多星期以后，它不降雨的话，就这个地方全都是白色的。 거란족의 기록인 묘사에 의하면 이곳은 예로부터 소금이 많이 나와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내이멍구 자치구에선 소금 호수를 볼 수 있다. 초원에 펼쳐진 염전. 바다에서 먼 내륙 지방에 위치해 고대로부터 귀한 자원으로 활용돼 왔다. 지금도 이렇게 초원 한가운데 거대한 지금 보면은 엄청난 그 소금 산지가 있는데 이 소금 산지가 요때부터 발굴되어서 지금도 성업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의 생산 규모가 엄청났던 것이죠. 바로 이 국가 발전과 이 소금 생산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인에게 소금은 곧 돈이었다. 군인들의 급료로 소금을 줄 정도였다. (396년) 광개토 태왕은 바로 이곳을 정벌했다.
비문은 당시 태왕이 염수 인근에서 600~700개의 영을 격파했다고 적고 있다. 영이란 무엇일까? 시라무렌강 일대 마을에선 지금도 영이란 글자가 있는 지명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영자란 무엇일까? 이 마을 사람들에겐 친숙한 단어다. 这营子呢，就跟南不拉是村儿，一个村子的村，这也就是大营子村儿。 영은 초원 가운데 있는 유목민들의 마을을 의미한다. 김포로마와 저 구릉 밑에 이 40~50호 정도의 마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농어민족의 그 촌락과 다른 것은 그 한 그 호가 엄청난 넓은 목축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영이라고 해도 보이는 그 마을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들판과 포함하는 게 굉장히 큰 범위죠. 태왕이 정복한 것은 유목민족들의 마을들만이 아니었다. 염수 인근의 얕은 구릉과 초원은 목축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유목민들에게 가축은 식량이자 중요한 재산. 광개토 태왕이 노린 것은 그것이었다. 태왕은 거란의 소와 말을 많이 노획했다. 거란의 전력은 약화시키면서 고구려의 전력은 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 전쟁을 해서 자기 힘이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자기 힘이 늘어나는 정복한 집단들을 자기 힘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또 그들의 자원을 자기가 활용하고 자기가 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세지는 것에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염수 인근 거란의 본거지를 장악하고 그들의 자원을 얻어 내실을 다졌다. 그 사이 백제에선 다시 동요가 있었다. 안미성은 우리 북변의 유해지인데 지금은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과인의 통속하는 바다. 백제는 관미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 병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서력하라. 아신왕은 관미성을 되찾으려 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성을 굳게 지켰다. 악연이 다시 전쟁을 부르고 있었다. 태왕에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서해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인천 문학산. 산 정상엔 돌로 쌓은 성이 있다. 내성 100m, 외성 200m에 걸친 산성이다. 이곳은 백제 서해 항로의 관문 미추홀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정서방향으로는 황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평 그리고 강서구 일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산성 지역은 전체적으로 바다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계가 좋은 것이기도 하고요. 해양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1차 관문 지역이기도 합니다. 396년 이곳에 고구려의 전선들이 나타났다.
광개토 태왕 그가 직접 나섰다. 누구도 예측치 못한 고구려판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 수군을 이용한다. 이것은 적이 예측을 못합니다. 어디에 상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적이 어디로 접근해 오는지, 그러니까는 그 길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판단을 못해요. 예측도 못하고. 진격 루트는 인천뿐만이 아니었다. 한강 하구에서도 고구려의 배가 몰려왔다. 서에서 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물길은 고대부터 조선까지 서울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다. 물길을 지키기 위해 강 양쪽엔 성들이 즐비했다. 강화도를 최종적으로 출발한 다음에 이 한강 수로를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확실한 것이 바로 이 한강 수로 직공 작전입니다. 태왕은 백제의 성들을 차례로 점령하며 가는 대신 한강의 뱃길을 타고 가는 전격전을 선택했다. 그리고 백제의 도성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도착했다. 한강의 북쪽 강변에 자리한 아차산성. 강 건너편에 있는 수도 풍납토성을 지키기 위해 백제가 쌓은 방어성이다. 당시엔 아단성이란 이름으로 불리웠다. 백제 입장에서 보면 수도 한성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수를 건너면 바로 북쪽에 아단성이 위치하고 있고, 이 성은 수도를 방어하는 최전방, 그러니까 수도 방위 사령부 같은 역할을 했겠죠. 이곳에 고구려군이 나타났다. 기습 공격에 백제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아단성의 맞은편은 풍납토성, 당시 백제의 한성이었다. 이제 백제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광개토 태왕의 공격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육군과 수군이 총 출동한 수륙 합동작전이었다. 수도가 완전히 포위된 상황. 그러나 백제는 포기하지 않았다. 백잔이 의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태왕께서 크게 노하시고 강력한 군대를 보내 백제 한성을 압박하셨다. 결국 백제의 왕은 무릎을 꿇었다. 백잔주는 지금부터 영원히 태왕의 노객이 되겠다 했다. 선택은 태왕의 몫이었다. 할아버지를 죽이고 고구려의 치욕을 안긴 원수 백제. 그러나 태왕의 선택은 자신이 아닌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했다. 태왕께서는 백잔주가 저지른 앞서의 잘못을 은혜로써 용서하셨다. 궁극적으로 포용과 또 자비심을 이제 발휘함으로써 시간이 해결해 준다. 언젠가는 이제 고구려 안에 다 포용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마스터 플랜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태왕께서는 백제성 58개와 마을 700개를 얻었고 백잔주의 동생과 백제의 대신 10사람을 데리고 수도로 돌아오셨다. 백잔주는 남녀 포로 1000명과 곱게 짠 배 1000피를 바쳤다. 즉위 6년 태왕은 북으로는 거란을 남으로는 백제를 굴복시키고 한반도에서 중국에 이르는 서해 중부의 항로를 장악했다. 그는 점령한 국가를 멸망시키거나 직접 지배하지 않은 채 고구려의 울타리 안에 두었다. 그가 원하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 그것은 이제 고구려의 울타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